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바닥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량도 아닙니다. 연료도 아닙니다. 바로 미사일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중동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UAE 전역에 방공 경보가 울렸습니다. 두바이 도심 340만 명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UAE 정부는 급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처가 미국 워싱턴도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천궁이 요격탄이 바닥나고 있다. 지금 당장 더 보내달라. 그리고 한국의 대답이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을 더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이 이틀 동안 고작 3발도 못 만드는 동안 한국은 주말에 수십 발을 찍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못한 말을 한국이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속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유럽 방산이 실제 전쟁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건지, 그리고 이 구조가 여러분의 투자와 노후와 월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그 전체 그림을 완전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분단의 역사, 70년의 비극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방산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의 변곡점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실 거예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2026년 2월 28일 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74발이었습니다. 자폭도로는 680폭이었습니다. 동시다발로 날아왔습니다. 표적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중동의 하룻밤이 단숨에 전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 순간 UAE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천궁-2, 서로 다른 나라가 만든 3개의 방패가 동시에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공개된 숫자는 이랬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자폭드론 680호기 중 645기 격추, UAE 전체 방어율 90% 이상, 그리고 그 안에서 천궁 후 2개 포대가 기록한 수치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전 요격률 9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천궁2가 요격하지 못한 4%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행히 외곽에 떨어졌거나 다른 체계가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체 요격률이 50%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 탄도미사일의 절반이 두바이 도심을 향해 그대로 날아갔을 겁니다. 세계 금융허브이자 중동 최대 관광도시, 인구 340만 명이 사는 도시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96%라는 숫자 하나에 수만 명의 생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불화살 100개를 쏘고 있다고 해봅시다. 방어막이 있는데 이 방어막이 100개 중 96개를 막아냅니다. 나머지 4개는 외곽 빈 공터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막이 50개밖에 못 막는다면요? 불화살 50개가 아파트동 여기저기에 꽂힙니다.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쟁에서의 방공망이 딱 이 얘기입니다. 후진 6%와 50%의 차이는 그냥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생존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UAE는 실전 결과가 공개된 직후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즉각 한국에 긴급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천궁2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게 전쟁 중인 나라가 가장 믿는 파트너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요격탄이 그렇게 빨리 바닥났느냐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쟁에서 무기는 2가지로 나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무기와 한 번 쓰면 끝인 무기입니다. 전차는 부서져도 수리하면 다시 씁니다. 전투기는 착륙하면 다음날 또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요격미사일은 다릅니다. 한 번 발사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사용도, 해수도, 수리도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고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듭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소모제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이 냉전 이후 방산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 라인은 이미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져도 공장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이언돔이 가자 로켓을 막아내는 동안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미국의 긴급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몇 년을 소모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상당량이 쓰인 뒤였습니다. 전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가 가장 얕아진 바로 그 시점에 중동에서 또 하나의 대형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UAE뿐만 아니라 걸프 전체가 요격탄 헛보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천궁2 두 개 포대가 교전 초반에 약 60여 발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포대 하나를 완전히 장전하는데 요격탄 32발이 필요합니다. 두 포대면 64발입니다. 교전 초반에 이미 두 포대 분량에 육박하는 탄약이 소진됐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이상 보충이 없으면 발사관이 비어갑니다. UAE는 그 공포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밤새 도둑을 막아야 하는 경비원인데 총알이 64발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한 번에 170명씩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막았습니다. 총알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또 온다고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총알이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UAE가 한국에 새벽에 긴급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다급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SBS가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 주말까지 수십 발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교통편만 확보되면 다음 주에라도 수출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수십 발은 두 포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 다음 주 배송.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속도인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인 미국 로키드 마틴. 이 회사가 만드는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연간 생산량이 약 500발입니다. 저랑 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4발입니다. 주말 이틀이면 최대 3발도 안 됩니다. 한국이 주말에 찍어내겠다는 수십 발이 로키드 마틴 기준으로 몇 주치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같은 전쟁터, 같은 수요 앞에서 한국만이 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단가 차이도 압도적입니다.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한 발의 단가는 약 53억 원입니다. 천궁이는 약 15억 원입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가격은 싸고 낚이면 빠르고 실전 성능은 96%. 구매 결정을 내리는 국방장관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선택지가 있다면 다른 걸 고를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한국만이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이 속도의 뿌리를 알면 이야기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두 집이 있습니다. 옆집은 평소에 딱 50인분치 재료만 들여놓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남는 재료가 없도록 딱 맞춰 운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 200명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재료가 없어요. 다음 주에 오세요. 이게 유럽 방산입니다. 반면 여러분 가게는요, 창고에 항상 재료가 300인분치는 쌓여 있습니다. 주방 설비도 200인분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님 200명이 몰려와도 오늘 안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게는 예전에 매일 밤 누군가 급습해서 음식을 뺏어갈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장 내일 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대량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방산의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속도의 차이는 그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한국만 이 시스템을 갖게 됐을까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넘었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법적으로 단 한 번도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총성이 멈췄을 뿐 전쟁 상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한국 방산의 DNA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방산기업은 수주를 받으면 납기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생산 속도를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최적화하는 쪽이 훨씬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방산기업들은 군비를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이 발견한 건 자신들의 방산 기반이 너무 얇아져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평시에도 전실 수준의 생산 역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일 당장 북한이 38선을 넘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모든 생산 시스템이 설계됐습니다. 속도와 물량은 이 나라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를 잠깐 짚어봐야
이 맥락이 선명해집니다. 1970년대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한 한국군이 쓴 무기는 거의 전부 미국에서 빌려온 것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없이는 이 나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소총이 K1이었습니다. 자국 소총 하나 없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탄도미사일을 주말에 수십 발 찍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50년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 조립 생산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로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그 상징입니다. 1999년 처음 양산된 K9는 초기의 핵심 부품 일부를 외산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개량을 거치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은 생산 라인 전체를 독자적으로 돌릴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낸 글로벌 방산 공급망 리포트를 보면 유럽과 미국 방산 기업의 핵심 부품 해외 의존율은 평균 37%에 달합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 공급망이 끊길 때 생산이 멈춥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분단의 현실 속에서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국산화를 방산 철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사의 중요한 부품을 딱 한 군데 공급업체한테서만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공급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장은 당장 멈춥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끊어도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국산화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말에 수십 발을 찍어낼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2022년 폴란드 사례가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6.70인문, FA50 전공격기 48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이 무기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 납품에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대기줄이 이미 수년치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7월에 계약하고 그해 12월에 첫 K9 자주포를 납품했습니다. 계약에서 납품까지 5개월. 전차를 주문하고 같은 해에 실물을 받아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할 줄은 몰랐다고. 70년을 이어온 분단의 긴장이 2026년 중동, 하늘 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속도가 됐습니다.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생산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분단의 역설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구조가 우리 개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이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UAE 3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32억 달러, 이라크 29억 달러, 세 나라 합산만 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훌쩍 넘는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전 이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게 확실합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가 천공유의 96% 요격률을 생방송으로 실전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플래카드에 적힌 재원 숫자는 구매자가 믿지 않습니다. 전시회 시연 영상도 반쯤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실제 탄도미사일을 96%로 막아낸 실적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마케팅으로도 살 수 없는 광고입니다. 이란 미사일이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영업사원이 된 겁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천궁이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 시스템, 한 달 만에 32% 상승. 발사대를 공급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 이상 상승.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LIG 넥스원 49.9% 급등. 주식시장이 이 실전 결과를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건 완성품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이더 부품 제조업체, 유도장치 공급사, 추진체 생산업체, 이 협력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방산 수출이 10% 증가할 때 관련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해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약 2만 개 이상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개인과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어요. 비유를 해볼게요. 50대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펀드도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제조업 고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업체들이 사람을 더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합니다. 소비가 늘면 내수 경기가 살아납니다. 내수 경기가 살면 코스피가 반응합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여러분 연금 펀드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에 담는 물건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내 월급이랑 노후랑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 딱 그 연결고리가 눈앞에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성공이 실전 성공은 후속 무기 수출의 문을 열어줍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 체계는 사드급 고고도 방어 무기입니다. KF-21 전투기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천공이가 실전에서 신뢰를 증명한 지금 KF-21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터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UAE가 고마움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UAE 정부는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 내 유가가 폭등하고 주유소마다 패닉바잉 행렬이 늘어서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염유값이 휘발유를 초월하고 서울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동시 돌파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UAE 국영 석유회사가 유조선 2척을 한국에 들여보냈습니다. 항구에 보관 중이던 원유 400만 배럴을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UAE가 한국 내에 공동 비축해두었던 물량 200만 배럴도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가져가도 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합산 600만 배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9만 배럴이니 이틀치가 넘는 에너지를 UAE가 직접 채워준 겁니다. 무기가 외교가 됐고 외교가 에너지 안보가 됐습니다. 충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미사일과 원유가 교환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다는 건 단순히 무기 수출 수익이 늘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외교력이 됩니다. 환율 방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민들 피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방산 수출인데 속으로는 에너지 안보이고 환율 안정이고 노후 연금 보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오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 방산의 주말 수십 발 생산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70년 분단이 만들어낸 전시 대비 생산 시스템과 핵심 부품 국산화가 결합한 구조적 경쟁력입니다. 둘째,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세 나라만 합산해도 이미 12조 원이 넘는 계약이 맺어져 있고 실전 이후 이 숫자는 더 커집니다. 셋째, 방산 수출 증가는 협력업체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소비와 연금 수익률에까지 연결됩니다. 거시경제는 언제나 개인의 월급과 노후에 닿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 방산 공급망 전체를 공부해 두세요. 완성품 기업인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레이더 부품, 유도장치, 추진체를 만드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공급망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둘째, 방산 관련 ETF를 눈여겨보세요.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국내 방산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단기 급등 이후 조정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분할 매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방산은 붙어 있습니다. UAE 원유 600만 배럴 사례처럼 방산 수출은 에너지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유가 흐름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방산 뉴스와 함께 모니터링하세요. 넷째, 주변에 이 상황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자녀분들께 알려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이 중동을 넘어 동남아, 유럽까지 시장을 확장했을 때 이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 나누면서 같이 공부해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상황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